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눈이 밝은 자는 세상을 잘 보지만 너무 밝은 눈은 스스로를 태운다고. 그대들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상대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말투 하나, 표정의 미세한 떨림 하나를 끝없이 되씹다가 지쳐버린 밤 말입니다. 친한 벗과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가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적. 분명 웃으며 말했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그 말. 또 그것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다가 어느새 관계 전체를 의심하게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애쓰지만 그 읽으려는 노력이 때로는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관계의 상처는 대개 칼처럼 날카로운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끝까지 들여다보려 한 데서 싹이 틉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보려 했습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숨긴 의도를, 말 뒤에 감춘 진심을 끝까지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덜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가 덜어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 상대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해석이 되고 해석이 판단이 되며 판단이 상처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아야 가까워진다는 믿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질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의 세월 동안 그가 가장 많이 마주한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의 투박한 손, 어부의 그을린 얼굴, 아낙네의 지친 눈빛. 그들은 학문을 모르는 이들이었지만 삶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 사이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며 보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이들이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비밀을 털어놓고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대에게 마음을 여는가?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보고도 못 본 척할 줄 아는 것뿐이라네. 듣고도 못 들은 척할 줄 아는 것뿐이라네. 그 순간 정약용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떨어졌습니다. 관계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구나. 보는 눈을 가진 자보다 보고도 덮을 줄 아는 자가 진정 사람의 마음을 얻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바로 그 덜어냄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들으려는 집착에서 한 발 물러설 때 비로소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왜 덜 보는 사람이 더 귀하게 대접받는지, 왜 덜 듣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지 그 까닭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그대들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덮어두었느냐에 달려있다는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은 그대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꽃피어 곁에 있는 이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첫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왜 가까울수록 예를 세워야 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곁에 오래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입니까? 혹은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정약용이 수많은 인연을 겪으며 내린 결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곁에 오래 남는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기억해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을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이라고. 반대로 관계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사소한 실수까지 모아두었다가 언젠가 칼처럼 꺼내드는 사람이라고. 그대들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다정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오래전 일까지 줄줄이 꺼내드는 이가. 그 순간 관계의 온기는 식어버립니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무기가 되는 순간 신뢰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정약용이 벼슬길에 있을 때 그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가 얼마나 쉽게 칼이 되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까운 벗이라 여겼던 이가 뒤에서 흠을 말하고
믿었던 동료가 작은 실수를 빌미로 등을 돌렸습니다. 조정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어제의 벗이 오늘의 적이 되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가까움은 편함을 주지만 그 편함이 존중을 삼키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간다고. 익숙함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고 말을 아껴도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익숙함이 지나치면 상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말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갉아먹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한 부부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노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늘 존댓말을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게 말하는 순간 마음도 편해져 버리네. 마음이 편해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상처가 쌓이는 법이라네. 노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20년을 버틴 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오. 편하다고 함부로 했다면 벌써 등을 돌렸을 것이라오. 정약용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가까울수록 예를 세워야 한다. 편할수록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비밀이구나. 사람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처음 만난 이에게는 예의를 갖추면서 오래 알고 지낸 이에게는 그 예의를 거두어 버립니다. 마치 가까우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듯이. 그러나 정작 상처는 가까운 사이에서 더 깊이 남습니다. 모르는 이가 던진 말은 흘려보낼 수 있지만 가까운 이가 던진 말은 가슴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일생의 공부로 삼았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나고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벗에게 한 번 더 예를 갖추자. 익숙함에 기대어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그 작은 조심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대들도 돌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오래된 벗에게 예의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는 거리가 아니라 태도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존중이 없으면 멀어지고 멀리 있어도 예가 있으면 가까워집니다. 오래 남는 사람의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덮어줄 줄 알고 가까울수록 예를 세울 줄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가까운 이에게 한 번만 더 정중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꿀 것입니다. 어느 겨울밤 정약용은 유배지의 한 오두막에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천장에 그을음이 피어올랐습니다. 함께 있던 젊은이가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그을음 좀 보십시오. 방이 지저분해지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빛을 보러 켰지. 그을음을 보러 켠 게 아니라네. 정약용은 그 말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등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빛은 보지 않고 그을음만 보려 합니까? 상대의 장점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단점만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 집착이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검사관이 됩니다. 상대의 말에서 허점을 찾고 행동에서 결함을 발견하려 합니다. 그것이 영리한 것이라고, 날카로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날카로움은 독이 됩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검사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경계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벼슬길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의 흠을 찾아내는데 뛰어난 이들. 그들은 똑똑해 보였지만 곁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들 앞에서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심판받는 자리를 피합니다. 평가받는 곳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자신이 점검당한다는 느낌, 그것만큼 관계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선별에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만 보고 들어야 할 것만 듣는 것.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등잔의 노인처럼 빛에 집중하고 그 흐름은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덜어냄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더 많이 보려는 욕심에서 물러나 덜 보는 것으로 상대를 살리는 것. 그것이 결국 나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상대의 그 흐름을 모두 기억해 두면 내 마음도 그 흐름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남의 흠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한 젊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남편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게으르고 무심하고 배려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만은 쌓일수록 더 많은 불만을 불러왔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사소한 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그 흐름만 보고 있구나. 그 아이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러 가는 것은 보이지 않느냐. 내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던 것은 잊었느냐.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빛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 흐름만 크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눈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을 보는 눈을 바꾸었습니다. 그 흐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빛을 먼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관계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에 있지 않다고. 결함이 있되 그것을 덮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대들도 곁에 있는 이의 그 흐름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주는 따스함을,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존재 자체의 의미를. 그 흐름은 닦으면 됩니다. 그러나 빛을 잃으면 방은 어두워집니다. 보아야 할 것만 보고 들어야 할 것만 듣는 사람이 결국 오래 이깁니다. 그것이 등잔의 노인이 남긴 가르침입니다. 그대들의 눈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흐름입니까? 빛입니까? 모임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잠깐 헷갈리거나 말이 꼬이거나 간단한 계산이 잠시 어긋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대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알고 있는 것인데 순간 입에서 다르게 나와버린 적. 그때 즉시 바로잡고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을 고쳐주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고마움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남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체면이 꺾인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 사람을 향한 미묘한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똑똑함을 자랑하려다 관계를 잃는 사람들을, 옳음을 증명하려다 마음을 잃는 사람들을. 정약용이 젊은 시절 그는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실수가 눈에 들어오면 참지 못하고 바로잡았습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니까 고쳐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을 닦는 사람으로서 정확함은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옳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기억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보다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는 감정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하지 않을 줄 아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는 실수라면 굳이 바로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흘려보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물론 모든 실수를 덮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라면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거나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그 자리에서 체면을 꺾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나중에 둘만 있을 때 조용히 알려주거나 직접 지적하는 대신 대화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정보를 흘려주는 것. 그런 세심함이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체면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세워주는 것이 결국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정확함보다 따스함이 먼저일 때가 있다고.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한 농부가 날짜를 잘못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이가 즉시 끼어들어 틀렸다고 소리쳤습니다. 농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가 숙여지고 입이 닫혔습니다.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끝났고 이후 그 농부와 젊은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틀린 말을 했는데 옆에 있던 노인이 조용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나중에 둘만 있을 때 살짝 귀띔해 주었습니다. 실수를 한 사람은 고마워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대응, 다른 결과. 정약용은 그것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대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작은 실수를 바로잡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의 우월감입니까? 내가 더 똑똑하다는 확인입니까? 그것을 위해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날의 실수를 덮어주는 한 번의 배려가 다음 만남의 신뢰를 남겨줍니다. 상대는 기억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조용히 넘어가 준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사람에게는 거리를 둡니다. 관계는 그런 작은 순간들의 축적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살려주면 내일 그 사람은 나의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못 본 척하는 능력,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대들은 혹시 돈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진 적이 있습니까? 선물값, 밥값, 교통비처럼 작은 금액에서 관계는 의외로 굳어집니다. 친한 사이라 생각했는데 더치페이 문제로 서먹해진 적,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금액 차이가 나서 미묘해진 적, 빌려준 작은 돈을 상대가 잊어버린 것 같아서 불편해진 적.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관계는 조금씩 식어갑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차가운 것인데 관계 속에서는 뜨거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면서도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해집니다. 그 솔직함이 때로는 관계를 해칩니다. 정약용도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돈 앞에서 큰 마음을 잃는 사람들을.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쓰며 백성들의 다툼을 살펴볼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툼의 상당수가 큰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돈, 작은 이익 앞에서 사람들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돈은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문서가 있고 증인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개입합니다. 그러나 작은 돈은 마음으로 처리됩니다. 문서가 없으니 기억에 의존하고 기억이 다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 더 위험합니다. 큰 돈은 관계를 끊지만 작은 돈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깊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정확함을 앞세우는 순간에는 공정이 남는 듯 하지만 마음의 온도는 내려가 버립니다. 밥을 먹고 계산서를 앞에 두고 이런 단위까지 나누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몫을 내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확함 뒤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거래로 본다는 느낌. 나에게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메시지. 물론 모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손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의 가치, 마음을 나눈 기억, 서로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환산하려 드는 순간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돈의 액수보다 그 돈 앞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오래 기억한다고.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잊어도 그 순간 상대의 표정과 말투는 기억합니다. 조금 덜 받아도 웃으며 넘어간 사람은 좋은 기억으로 남고 한 푼까지 따져서 받아낸 사람은 불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마음을 잃으면 결국 돈도 마음도 모두 잃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 그것이 관계에 대한 투자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는 여유, 작은 것은 흘려보내는 너그러움, 그것이 관계를 따스하게 만듭니다.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배지 마을에서 두 이웃이 다투었습니다. 빌려준 곡식 한 대가 문제였습니다. 갚았다, 안 갚았다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오랜 이웃이 원수처럼 마주 보았습니다. 결국 한쪽이 증거를 대지 못해 곡식을 다시 갚았습니다. 그러나 두 집안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곡식 한 대의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 수십 년 이웃의 정을 깨뜨렸는가. 그 한 대를 얻은 쪽은 승리했는가. 아니, 둘 다 졌다. 돈은 찾았지만 마음을 잃었다. 그렇다고 손해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인가 관계인가, 정확함인가 따스함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 관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대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돈 앞에서 너무 날카로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확함을 지키려다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이득입니다. 못 본 척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식은 마음은 다시 데우기 어렵습니다. 작은 손해가 큰 관계를 지키는 비용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 갈등, 시댁이나 처가와의 불화, 가족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그대들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별 뜻 없이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든 적. 도움을 주려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적. 특히 가족 문제는 예민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집안이 그렇다거나 그러니까 자녀가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 신뢰의 문이 닫힙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가족에 대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고마움과 원망, 자부심과 부끄러움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는 쉽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은 아픔도 있고 말하기 부끄러운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약점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상대는 공격당했다고 느낍니다.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특히 가족 문제는 해결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언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모르지 않느냐는 반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시절 가장 그리워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멀리서 그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마음은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 복잡함, 그 아픔, 그 그리움은 당사자만이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남의 가족 문제에 대해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정약용은 그래서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먼저 마음을 포듬는 말을 두어야 한다. 판단하기 전에 들어야 하고 조언하기 전에 공감해야 한다.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크게 다투고 온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웃이 위로한답시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집안과 혼사를 맺지 말았어야지.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입이 닫혔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이웃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생겼습니다. 정약용은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 문턱은 내가 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큰 품격이라고. 초대받지 않은 조언은 침입이라고. 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말을 꺼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상대가 꺼내지 않았는데 먼저 묻는 것은 아무리 걱정의 마음이라 해도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 먼저 들어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것이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들어줌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대들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가족 문제에 너무 쉽게 말을 얹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한다는 이유로 문턱을 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의 이야기는 그 가족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는 것뿐입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이 때로는 가장 깊은 배려가 됩니다. 문턱 밖에서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상대의 마음을 지키고 결국 관계를 지킵니다. 화가 올라온 말은 내용보다 열기가 먼저 튑니다. 그 열기에 반응하면 불은 더 커집니다. 그대들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는데 그 말에 담긴 불합리함이 눈에 들어와서 반박했더니 상황이 더 악화된 적.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도 오히려 싸움이 커진 적. 감정이 올라온 순간에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이해받고 싶은 것이지 틀렸다는 것을 증명당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런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기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랬어. 이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처를 겨누는 칼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현재로 끌어와 상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그랬다는 말은 변화를 부정합니다. 상대를 과거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순간 대화는 끝나고 공격과 방어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감정의 찌꺼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풀지 못한 감정이 쌓여서 썩은 것입니다. 찌꺼기를 꺼내면 관계도 썩습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네 남편은 이렇게 하던데, 누구네 아내는 저렇게 하던데. 이런 말은 상대의 만족을 훔칩니다. 아무리 잘해도 다른 누군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비교는 상대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욕을 꺾고 원망을 키웁니다. 왜 나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 쌓이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비교를 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중한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만족을 훔치고 자존감을 훔치고 결국 관계를 훔쳐갑니다. 빈정거림은 더 교묘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농담인 척, 걱정인 척하면서 날카로운 가시를 숨깁니다. 상대가 반응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빈정거림에 맞받아치면 내 마음의 기운만 먼저 갉아먹힙니다. 상대는 이기고 있다고 느끼고 나는 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 앞에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더 큰 승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씨가 꺼질 시간을 아는 사람입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은 쉽습니다. 한마디 받아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불을 키웁니다. 반대로 불에 물을 붓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삼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물 한 바가지가 불을 꺼뜨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진짜 승리가 아니라고. 관계를 지키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그 승리를 위해서는 때로 입을 닫아야 한다고. 그대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그대로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찌꺼기에 찌꺼기로 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와 빈정거림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못 들은 척 하십시오. 열기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불을 끄고 관계를 살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결국 사람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보다 내 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그대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입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표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우리는 숨을 쉽니다. 긴장이 풀리고 어깨가 내려가고 마음이 놓입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관계의 품격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가에 달려있다고.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태도는 상대를 살리고 동시에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상대의 작은 실수를 흘려보내면 상대는 체면을 지킵니다. 상대의 서툰 말을 덮어주면 상대는 안심합니다. 그 안심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동시에 나도 지켜집니다. 남의 흠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산하느라 지쳐갑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덜어내면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를 더하면 관계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첫째, 판단을 서두르기보다 공감의 여백을 두십시오. 상대의 말을 듣자마자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둘째, 남이 맡긴 비밀은 내 입에서 끝내십시오. 다른 누구에게도 전하지 마십시오.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타인의 단점을 다른 자리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험담은 돌고 돌아 결국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넷째, 말끝을 차갑게 자르기보다 따뜻하게 맺으십시오. 대화의 마지막 인상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자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았고 말재주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누구의 실수도 지적하지 않았고 누구의 말도 끊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고 평가하지 않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뛰어남에 있지 않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데 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봅시다. 상처는 너무 많이 보려 한 데서 시작됩니다. 가까울수록 예를 세워야 하고 빛을 보고 그 흐름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작은 실수는 자존심을 살리는 쪽으로, 작은 돈은 마음을 잃지 않는 쪽으로, 가족 문제는 문턱 밖에서 멈추는 쪽으로, 감정의 찌꺼기와 비교와 빈정거림 앞에서는 불에 물을 붓듯 침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깊은 사람일수록 덜 보고 덜 들으며 그 덜어냄이 결국 더 귀한 대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심판받는 곳을 떠나고 편안해지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대들이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대 곁에 오래 머물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비밀이고 삶의 지혜이며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를 통해 배운 가르침입니다.